모모비안나이트 모모입니다. 오늘은 시티은행 그 철수설에서 불거진 소매금융 부분 매각 그리고 카드 사업 부분 분할 매각 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디지털 금융 시대로의 전환의 어떤 신호탄이 아닌가?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지? 어떤 변화를 봐야 되지? 그리고 이것이 디지털 법정 화폐 코인들이랑은 어떻게 연결되고 시장이 어떻게 바뀔까?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핫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시티은행이 매각을 한다. 소매금융 부분만 철수를 하겠다. 표현이 철수인데 장사가 안 되니까 하는 거죠. 이게 실질적으로 좀 문제점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자, 시티은행이 그럼 실적이 어땠나? 최근 몇 년 동안 실적이 대폭 감소세와 함께 순이익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터넷 은행이 새로 출범하고 그와 같은 추세에서 계속 경쟁력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의 고민이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한미은행 출신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얘기 드리는 건데 한미은행에서 국제부 쪽 일을 주로 많이 했고요. 그래서 한미은행이 2014년도인가 이제 합병이 되죠. 그러니까 시티은행이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구조의 대부분을 보면 한미은행의 소매금융 부분을 한미은행을 인수하면서 소매금융 부분을 강화를 했어요. 그 전에 원래 시티은행은 있었는데 주로 기업금융 쪽을 일들을 했죠. 근데 이게 실적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새로운 방향을 또 모색을 해야 되고 새로운 추세에 맞춰서 시티은행 전체의 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하는 추세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은행을 나와서 계속 그 통장을 쓰니까 그 한미은행을 거래를 하는데 지점을 대폭 줄였습니다. 한 300여 개에서 100여 개로 줄이고 최근에는 35개로 3년 정도 전에 구조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점이 이 시티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무실이 3.1빌딩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명동 찾아보니까 보시다시피 철산동, 광명 철산동과 대백프라자 거기 명동로에 명자가 이렇게 검색이 되면서 이 주변에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좀 찾아볼까 이렇게 해서 찾아보니까 서울시청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검색 결과가 0이죠.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또 찾아보자. 이 근방에. 그래서 을지로로 검색을 넣어봤습니다. 역시 없어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국내 지점이나 ATM을 전부 다 찾아본 겁니다. 그러면 청계로를 한번 찾아보자. 청계로를 찾아봐도 국내 지점이랑 ATM이 안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이게 제가 뭘 잘못 찾는 게 아닐까 해서 한번 전부 고민해 봤습니다. 시티은행의 순이익이 계속 좀 줄었죠. 그래서 보면 1983년도에 이제 처음 설립이 돼서 그리고 2000년에 사모펀드에 인수가 되면서 한미은행의 1대 주주가 바뀝니다. 원래 처음에 설립될 때도 50.1%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대 주주였고요. 한국은 한 10%씩 해서 대우 등의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49.9%를 참여한 합작법인으로 은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04년이군요. 한미은행을 인수를 해서 이제 한국시티은행으로 출범을 하게 되고요. 또 뭐 이제 이 내용대로 쭉 되다가 2017년도에는 44개, 현재는 한 35개 정도까지로 지점수를 대폭 두 차례 걸쳐서 줄입니다. 그리고 금년 4월에 소매금융 쪽은 철수하겠다 하는 계획을 발표를 하게 됐죠.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한국시티은행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은 좀 다른 부분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시중은행 외에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게 인터넷 기반으로 둔 인터넷 은행들이 몇 년 전부터 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까지는 2개의 인터넷 은행이 있죠. 흔히 카카오뱅크. 그런데 사실은 K뱅크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카뱅의 몸값이 40조. KB금융의 거의 2배가 된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토스증권도 좀 있으면은 토스은행으로 출범한다고 어제 이제 뉴스에 9월 달에 본격적으로 한다는 뉴스가 다시 또 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네이버나 카카오는 검색이나 메신저 이런 시장에서의 아주 뭐랄까 독점적인 사실상 지위를 하면서 이 고객들을 중심으로 금융으로 지금 진출을 하고 있어요. 어제 짠 뉴스에 보면은 카카오가 보험도 이제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손해보험부터 먼저 하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생명보험이 큰 매력이 없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보면 규모를 한번 조금 자세히 보면 카카오뱅크가 한 40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KB금융이 한 23조 정도 시총이 되죠. 신한도 한 20조 좀 넘고요. 카카오페이를 보시면 16조 정도가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사실을 합치면 새로운 시장의 마켓 체인저가 된다 하는 측면에서의 시총을 보는 거죠. 실제로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뒤에 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수익은 비교가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 시장 자체에 뭐라 그럴까요? 패러다임을 바꾼다 그럴까요? 그런 시장에서 굉장히 쾌부겠죠. 제가 그러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시중은행들에 계속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이런 인터넷 뱅크를 할까요? 그런데 여기도 물론 함정은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외에 다른 경쟁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다른 경쟁자들이 좀 어떤가? 흔히 먼저 막 같이 시작한 아주 조금 먼저 시작했을 거예요. K뱅크가 요즘 어떻게 되고 있나 봤더니 금년에만 고객이 300만이 그냥 훌쩍 이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죠. 근데 이 놀라운 성장에는 요번에 그 코인 시장의 그 계좌 오픈한 신규 고객들이 유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유입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큽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인터넷 뱅킹을 하는 데 따른 거부감이 이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기존 고객들도 시중은행이 제공하는 인터넷 뱅킹 툴을 써서 모바일 인터넷 뱅킹을 흔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는 앞으로 추세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보면 두 인터넷 뱅크의 현재 추이를 보면 작년까지 K뱅크는 적자가 좀 있었고 이번에 증자를 하죠. 한 1조 정도 이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또 시장을 하겠지만 어찌됐든 카카오뱅크는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작년에는 1000억대를 벌었고 금년에는 아마 더 벌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K뱅크는 현재 처음 시작돼서 K뱅크가 시작된 데 이어서 카카오뱅크가 실제적으로 조금 더 마켓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최근에 이제 토스가 9월 달에 증권을 바탕으로 해봤는데 증권을 바탕으로 해봤더니 이 앱을 이용하는 20대 인구의 한 80%? 그 다음에 30대가 한 67%가 가입자를 확보했더라. 그래서 한 30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고객이. 그래서 2천만 명까지 가는 게 토스뱅크 1차 목표라고 CEO가 아주 강력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사례를 정말 가능할까? 그래서 토스증권이 300만 계좌를 달성하는데 몇 달 안 걸렸다고 그러죠. 그 MTS는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일 겁니다. HTS가 홈 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인 것처럼. 그래서 이 170만 명이 넘는 신규 고객을 유치할 때 주식 한 주 받기. 근데 이 시장 상황이 그때 좋았잖아요. 그래서 고객들이 대단히 아주 만족을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증권 시장에서 이 정도의 시장 성장과 일반 은행에서의 시장 성장이 가능할까는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똑같지는 않을 거지만
기존의 인터넷 뱅킹에 대해서 익숙한 고객들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를 하기가 쉬웠던 것처럼 토스도 이쪽을 기반으로 해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양대 산맥이 점점 좀 뭐랄까 시장 자체가 너무 양극화되지 않을까? 물론 K뱅크도 기대를 합니다. K뱅크를 절대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K뱅크를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 구조를 바꾸는 패러다임 자체가 현재 카톡은 거의 많이 쓰잖아요. 물론 이제 라인도 쓰고 다른 것도 쓰지만 국내에서 카카오가 거의 압도적으로 쓰고 있죠. 근데 검색 쪽에서 네이버가 강하잖아요. 특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전자상거래 쪽 그리고 홈쇼핑을 깨는 그런 모바일 쇼핑 쪽에서는 네이버가 검색 기능과 함께 절대적인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카카오뱅크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장 자체의 모집 단위를 하는 수단 그런 생태계가 카카오나 네이버나 카카오의 시장과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기존의 인터넷 뱅크인 K뱅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지 그게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꿔 말해서 이 세 개의 인터넷 은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싸움이 시작이 되면 그때는 아마 우열이 가려질 텐데 K뱅크의 분발 또는 전략 이런 것들이 보이고 기존 시중은행들이 인터넷 뱅킹을 어떻게 강화할까? 강화를 할 수 있을까? 자기 기존 고객을 다른 데 뺏기지 않는 걸 방어하는 것을 뛰어넘는 인터넷 뱅킹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하는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고요. 근데 이제 가만히 앉아있다가 돌을 맞는 데가 생겼습니다. 그게 어디냐? 이건 뭐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이랑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장 문제가 되는 은행들은 뭐냐면 이 인터넷 뱅크들과 경쟁하는 주체가 누굴 거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엔 여기가 좀 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써봤습니다. 이게 저축은행이죠. 아시다시피 저축은행은 시장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중금리 대출이라는 부분이 좀 특화된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업 고객보다는 개인 고객들이 있었고 5천만 원이라는 예금 보호를 해준다는 법 하에서 일정한 규모를 성장하기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금리도 시중은행보다 좀 높지만 통상 대출이 좀 편했던 이런 시장에서 아마도 요번에 1조 2천억을 확보하는 인터넷 뱅크인 K뱅크 그 다음에 이제 카뱅 거기에 토스가 이 중금리 대출 부분을 굉장히 강화하겠다고 아예 공격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축은행이 좀 경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저축은행의 규모상 또는 과거의 영업 속성상 인터넷 은행처럼 고속 성장을 개별 저축은행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가치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전략은 무엇을 짜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지역 특화된 그런 장점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장이랑 어떻게 연결이 될 건가 하는 고민들도 하시죠. 자, 그런데 다음에 이걸 한번 보시죠. 규모가 어느 정도 되지? 하는 것. 이 은행별로 시장 자체의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 이걸 한번 또 봐야죠. 그래서 이걸 갖고 왔어요. 보시면 은행연합회 자료를 가져왔는데 아직 2020년 말 자료가 업데이트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 걸 가져왔는데 우리은행이 한 400조 정도입니다. 390조. 신한은행이 한 450조.
예, 하나은행 420조. 그러니까 국민은행 430조 이렇게 해서 큰 4개 은행들의 자산 규모가 400조입니다. 근데 카카오뱅크가 22조니까 이거는 이제 2019년도니까 지금은 요거보다는 좀 늘었겠죠. 한 3, 40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뱅크도 차이가 좀 많이 났는데 K뱅크가 최근에 좀 약진을 했죠. 제 기억으로 빗썸인가 하는 코인 거래소와 업무 협약을 하면서 그것을 굉장히 강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 10배 정도 이상의 차이 나는 자산 운용 규모를 가진 은행, 시중은행과 10분의 1의 인터넷 은행의 아까 가치는 거꾸로 카카오뱅크가 40조, 국민은행 20조의 한 2배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은 시중은행이 역할을 하긴 하겠죠.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수신 대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시장이 앞으로 지속될수록 인터넷 뱅크는 고정비용이 적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시중은행들은 그 부분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각각의 지점들을 운영하는 고정비용이 또 계속 나갑니다. 그 시티은행의 딜레마가 거기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티은행의 사례가 실제로 보면, 시티은행의 이 상황을 보면, 이걸 보시면 아마 좀, 이게 이제 금년 5월인가 발표했죠. 금융소비자연맹이 발표했습니다. 이게 종합순위인데, 카카오뱅크가 작년에 대비했을 때 13위에서 1위. 이건 종합순위입니다. 이거 자산 규모랑 좀 다른 거죠. 그 종합순위를 봤었을 때 이것을 한 거는 편의성이라든가 안전성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가장 큰 것은 편의성도 있었겠지만, 편리성도 있었겠지만, 이미지가 왠지 인터넷 뱅크 그러면 조금 세련돼 보이고, 좀 신식인 것 같고, 그에 비해서 시중은행들 좀 뭔가 답답하고, 그냥 이건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 그러시는 생각도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이미지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대형 시중은행들은 거의 순위가 별 차이가 없죠. 그런데 시티은행이 종합순위가 3위입니다. 한국시티은행이 보시면 안전성이라든가 건전성 뭐 이런 부분에서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티은행이 이제 한 10년 전쯤 전후를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한미은행을 인수한 후에 몇 년 동안의 계획에 의해서 지점을 3분의 1, 100여 개로 줄입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이걸 다시 3분의 1, 40개 이하 정도로 줄입니다. 현재 30여 개, 제 기억엔 35개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대폭 줄인 거는 인터넷 금융시대,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이 경쟁이 되게 되면 기존의 소비자 금융, 소매 금융은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특히 저개발 국가와는 좀 다르니까, 저개발 국가들은 아직도 통장을 못 가진 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QR코드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신용사회에 있어서의 은행의 기능보다는 입출금 기능을 가진 입지급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장으로 모바일이 들어오면서 확 바뀌었죠. 중간 단계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가 중국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장이 없는 국민들이 뭐 3분의 2가 넘는다고 하죠. 근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서는 편리하게 이와 같이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할 수 있는 구조가 가장 큰 경쟁력일 것이다. 그러면 시티은행이 기존에 있는 시장 중에서 크게 2개의 시장으로 갈리잖아요. 즉 선진 시장은 기업금융 쪽으로, 기업이 아무래도 발달되고 하니까. 그 소매금융은 경쟁이 없다고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개발 국가에는 소매금융도 별로 없고 기업금융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시장 자체는 그래도 기업금융이 낮고, 달러를 사용하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그 기업금융은 최소한 무역이라든가 국제금융 시장에서는 조금 있으니까, 그래서 저개발 국가는 기업금융이 들어갑니다. 한국도 원래 시티은행이 기업금융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미은행을 2004년도에 인수하면서 소매금융으로 확대를 한 겁니다.
근데 경영 전략상에 우리나라에 있는 토착화 은행들과 경쟁을 못했어요. 아까 그 시장들을 봤던 것처럼. 따라서 요번에 소매금융 부분이라도 매각을 하자. 뭐 카드 사업 부분도 같이 지금 분할 또는 통매각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은 이 인터넷 은행과의 경쟁?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디지털 금융 시대로의 전환을 하는 신호탄을 사실은 신한은행이 계속 먼저 쏘고 있지 않느냐. 시티은행이. 그래서 이 부분들이 계속 고민이 있지 않을까. 물론 국내 시중은행들도 최근에 지점수를 대폭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을 강화하고 있죠. 근데 공룡이 체질 바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시티은행이 과연 이 부분을 성공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왜 논란이 있냐 그러면 시티은행이 현재 지금 매각되고 있는 부분이 처음에는 잘 될 것처럼 홍보를 했는데 이 통매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수가 잘 안 돼요. 인수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조에서 그걸 반발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노조에서 반발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그냥 요인인 거고요. 물론 중요한 이유는 되죠. 근데 지점 자체가 벌써 한 35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축은행 중에 대형 저축은행들이 예를 들면 지금 SBI나 OK가 우리나라에서 1, 2위의 저축은행인데 자산 규모가 11조, 10조 내외가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은행들이 이것을 인수한다.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매력은 있습니다. 지점수를 일시에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걸 할까? 왜냐하면 기존 시중은행들이 고민하고 있는 다운사이징을 해야 되는데 이미 시티은행은 다운사이징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매각을 하는 조건에 고용 승계를 담보로 하지 않으면 매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노조에서는 그 부분을 반대를 하겠죠. 그리고 1인당 그 인건비가 지금 현재 한국시티은행이 시중은행 평균보다도 좀 더 높다고 합니다. 1억 1,200 연봉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많아서 또 그런 면도 있죠. 그런 면에 비해서 35개의 지점에 있는 소요 인원 외에 나머지 인원들은 급격하게 줄이다 보니까 사실은 내부적으로 어떤 인력 구성과 구조 또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지 좀 의문시 될 수가 있죠. 인수자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통매각이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인수의향서를 뭐 이렇게 좀 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인수의향서를 낸 데가 그렇게 많을까? 하는 것은 아직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 그 카드사라든가 이런 곳은 나는 그 카드 부분에 대해서 인수를 검토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금 선언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티은행의 매각에 되는 상황은 이 매각의 실질적인 상황이랑 상관없이 앞으로 디지털 금융시대로의 전환에 어떤 전주곡이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에 관심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면 인터넷 은행들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서 과연 시장 자체의 전망을 어느 정도로 볼 건가 이 부분을 좀 보면